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니까요. 멀쩡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랑이더군요. 제가 바로 그 바보였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과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오른 반찬통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이걸 들고 파혼을 고민하는 제 자신이 처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32입니다.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또래보다 연봉도 높습니다. 경제관념도 확실해서 벌써 서울 근교에 제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요. 제 예비 신랑 민석 씨는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38. 솔직히 말해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남자입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저보다 불안정합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는 결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랑 결혼하냐고요. 돈도, 나이도, 능력도 내가 훨씬 아까운데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조건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사람 됨됨이. 저는 그거 하나 봤습니다. 착했습니다. 정말 착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순하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남자는 착하고 가정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제가 채우면 되고 모자란 부분은 서로 돕고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착함이 우유부단함이라는 무능력의 다른 이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 최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 뵙던 날 그 화려함에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계시더군요.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가 번쩍이고 옷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말투는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하셨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민석 씨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새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시선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가 옆에서 워낙 쩔쩔매고 어머니 눈치만 살피는 게 안쓰러워서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사가 복잡해 보이니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순진한 착각을 했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 일어났습니다. 평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민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서요. 얼굴에는 싱글벙글,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이것 봐. 어머니가 너 먹으라고 반찬 싸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 깐깐해 보이던 분이 예비 며느리 밥 못 챙겨 먹을까봐 반찬을 다 보내주시다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정은 깊은 분이구나 하며 감동까지 했습니다. 민석 씨는 신이 나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들. 구색은 그럴듯했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지만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얼른 밥 한 공기를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배부르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불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미묘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시큼한데 그게 식초의 상큼함이 아니라 뭔가 쿰쿰한 시큼함이었습니다. 양념 맛이 강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원래 묵은지를 넣고 볶으신 건가? 아니면 젓갈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입에 안 맞는다고 뱉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번엔 나물을 집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식감이 이상했습니다. 아삭해야 할 나물이 물컹하고 뭉개졌습니다. 마치 젖은 휴지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역한 냄새.
냉장고 구석에서 몇 달은 처박혀 있었던 것 같은 묵은내였습니다. 민석 씨, 이거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언제 하신 거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석 씨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낮에 받아서 바로 가져온 거야. 어머니 손맛이 좀 특이해서 그래. 전라도 시기시라나? 남편 될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 입맛이 예민한 탓이겠거니, 내가 까탈스러운 탓이겠거니 하며 꾸역꾸역 몇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뱃속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위장이 꼬이는 듯한 격통이 시작되더니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위에까지 다 쏟아낼 정도로 토했습니다. 8번. 정확히 8번을 토하고 나서야 기진맥진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저를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면서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장염의 식중독 증세라고 하더군요. 뭘 먹었냐고 묻는데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며 문득 집에 있는 반찬통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새벽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다시 열었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음식들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고기 사이사이 하얗게 핀 꽃이 보였습니다. 기름이 굳은 게 아니었습니다.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게 올라온 명백한 곰팡이였습니다. 나물은 쉰내를 풍기며 이미 점액질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찬통 구석에 붙어있던 작은 스티커. 어머니가 미처 떼지 못한 마트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통기한 2023년 10월 15일. 지금은 2024년입니다. 반년도 더 지난 음식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상한 재료가 섞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썩어서 버려야 할 음식 쓰레기를 양념 범벅을 해서 예비 며느리 먹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선물이 아니라 테러였습니다. 먹고 죽지는 않아도 먹고 병은 나라는 악의.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 씨에게 반찬통을 보여줬습니다. 곰팡이를 확인한 민석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장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건지 물어나 보자고요. 민석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어머, 그래. 냉장고에 좀 뒀던 건데 그새 상했나 보네. 요즘 날이 덥잖니. 지수가 장이 약한가 보다. 유난 떨지 말고 약이나 사 먹으라 그래라.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몰랐다, 괜찮니? 라는 말은커녕 제가 유난을 떤다는 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 민석 씨를 뒤로 하고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곰팡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골프웨어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선캡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골프채 가방을 메고 계시더군요. 제 얼굴이 헬쑥한 건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며 혀를 차시더군요. 아니, 젊은 애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깟 반찬 좀 먹고 응급실을 가니? 내 아들 돈 깨지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반찬통을 들이밀며 곰팡이를 보여드렸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주차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나 지금 라운딩 늦었다.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다 긁어먹지는 못할 망정 어디 시어머니가 준 걸 들고 와서 따져. 그리곤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타시는 차.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옵션까지 합치면 2억이 훌쩍 넘는 최고급 세단입니다. 그 번쩍이는 차 뒷공무늬를 보면서
저는 손에 들린 곰팡이 핀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2억짜리 차를 굴리면서 며느리한테는 유통기한 반년 지난 쓰레기를 먹이는 여자. 그게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썩은 음식보다 더 역겨운 그분의 진짜 본성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생사보다 전화 한 통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대한민국에서 자식된 도리를 하는 날이죠.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숙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날은 지옥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오늘 저녁엔 민석 씨와 카네이션을 사들고 시댁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곰팡이 도시락 사건은 잊자. 내가 더 잘하면 변하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승합차를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스팔트에 갈린 팔다리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더군요.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인대가 나갔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엑스레이를 찍고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수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더군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진통제를 맞아도 가시지 않는 고통 속에 누워 있는데 민석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민석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응급실에 그 소란스러운 소음조차 뚫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야, 너네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민석 씨가 당황해서 입을 열기도 전에 속사포 같은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왜 아침 일찍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안 하냐는 거였습니다. 민석 씨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수가 지금 사고가 나서 응급실이에요.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요. 상식적인 부모라면 뭐라고 할까요? 많이 다쳤니? 어느 병원이니? 수술은 잘 됐니?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는 사고고, 전화는 전화지. 손가락이 부러졌냐, 혀가 잘렸냐? 전화 한 통 할 정신도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버이날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니?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석 씨는 병실 구석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내용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10분, 20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시간. 2시간 동안 최 여사는 며느리가 될 저에 대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본이 안 된 년이다. 들어오기 전부터 집안 풍파 일으킬 물건이다. 내가 그년 눈빛 맘에 안 든다고 했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싼 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다. 온갖 저주와 악담이 제 고막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석 씨요? 그 착해 빠진 남자는 그저 아니에요. 어머니, 진정하세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전화를 끊지도 못했습니다. 제 팔에는 수술용 바늘이 꽂혀 있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남편 될 사람은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새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급급했습니다. 수술은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도 억울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는 게 죄인가?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때까지도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상황을 잘 모르셔서 너무 서운해서 홧김에 그러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깁스를 한 채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드리면 다친 몸을 보시면 마음이 풀리시겠지. 미련하게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들어선 시댁 거실. 최 여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깁스와 붕대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침에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사고가 나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건조하게 내뱉더군요. 됐다. 핑계대지 마라. 마음이 있으면 전쟁통에도 편지는 쓴다더라.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 씨가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수 많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화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수 다 들었어요. 그러자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표정, 그 눈빛.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들었니? 잘 됐네. 안 그래도 너 들으라고 한 소리였는데.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아쉽네.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똑똑히 들려줬어야 했는데. 순간 멍해졌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저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아들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제 영혼을 짓밟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최 여사는 쯧쯧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그 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예, 결혼하면 여자는 죄인이다. 시댁이 하늘이고 며느리는 땅이야.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들어오기 전부터 액땜 거창하게 했다 치고 앞으로 처신 잘해라. 이번처럼 내 아들 곤란하게 만들면 그땐 국물도 없어. 죄인. 여자가 죄인이라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그것도 강남 한복판 60평 아파트에서 들을 소리입니까? 처음 뵙던 날 농담처럼 던지셨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종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민석 씨는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새어머니라 어렵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분이라 자기가 모질게 못한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 남자는 착하니까.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남편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이 모자에 환장할 콜라보는 이제 겨우 예열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나를 욕하는 건 사랑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저를 낳아주신 제 어머니입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맞추기로 한 날이었죠. 최 여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평생 고생만 하신 제 친정엄마의 가슴까지 난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썩은 음식을 던져주는 것도, 내 뼈가 부러진 날 욕을 퍼붓는 것도 바보처럼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내가 선택한 남자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 나를 낳아 금지옥엽 길러주신 내 엄마를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저희 엄마는 그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옷장을 뒤지셨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느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럽다며 며칠 밤마다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장갑을 끼고 주무셨던 분입니다. 행여나 귀한 집 며느리 될 딸 기 죽일까봐 아끼고 아껴뒀던 낡은 진주 목걸이를 꺼내하고 나오셨습니다. 긴장해서 입술이 바짝 마르는데도 사돈댁에 밑보이면 안 된다며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최 여사는 그날도 주인공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나셔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으셨죠. 온몸에 휘감은 명품 로고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낡은 정장과 최 여사의 화려한 모피가 한 테이블에서 마주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아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몇 마디 오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뒤적거리며 툭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 딸 교육은 잘 시키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이 워낙 기가 세서 말이죠.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공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야무지고 착해요. 그러자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돌리며 사돈인 저희 엄마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건 살아봐야 아는 거고요. 아까도 지수한테 말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죄인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시댁 귀한 줄 알고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 살라고 좀 가르치세요. 괜히 친정 믿고 설치지 않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인이라니요. 내 딸을 죄인 취급하라는 말을 그 딸을 낳은 어미 앞에서 하는 게 사람입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민석 씨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너네 엄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최 여사의 길을 더 살려준 꼴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제가 잘 이르겠습니다. 부족한 딸 예쁘게 봐주세요. 그 굴욕적인 순간을 엄마는 딸을 위해 견디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시더군요. 지수야, 원래 시어머니들은 다 기선제압하는 거야. 내가 참아. 민석 서방 착하잖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복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민석 씨. 이렇게 넷이서 한복을 맞추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하루 빠지면 동료들에게 민폐가 된다며 아픈 날에도 악착같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엄마가 딸 혼수 준비한다고 난생 처음으로 조퇴까지 하고 동료들에게 굽신거려가며 근무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러 드라이까지 하고 설레는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약속 시간 2시간 전이었습니다. 민석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군요. 지수야. 어떡하지? 어머니가 오늘 못 가시겠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네. 친구분들이랑 모임이 늦어져서 피곤하시대. 다음에 다시 잡자는데?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저희 엄마는 일터에서 눈치 보며 시간을 뺏고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일 2시간 전에 약속을 파토낸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난해? 우리 엄마는? 엄마 지금 샵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려? 민석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봤는데 지금 전화도 안 받으셔. 그냥 우리가 가서 맞추고 어머니 건 나중에 따로 하면 안 될까? 사과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에게서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너희 시간 따위는 내 기분보다 하찮다는 그 오만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어머님이 갑자기 급체가 오셨대. 못 나오실 것 같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돈이 무시해서 안 나오는 거라고 하면 엄마 가슴이 찢어질 테니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텅 빈 한복집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화사하게 화장한 얼굴이 더 처연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니? 아이고 어쩌냐. 귀한 분이 아프셔서. 약이라도 사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순박한 걱정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2억짜리 차 타고 놀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 여자 아프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 씨는 엄마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서 꼴도 보기 싫더군요. 결국 엄마 한복만 맞추고 나왔습니다. 한복집 주인이 눈치 없이 묻더군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취향이 까다로우신가 봐요. 같이 오셔야 뒤탈이 없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민석 씨에게 처음으로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오빠, 이거 맞아? 우리 엄마 오빠네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나 오빠 하나 보고 참았는데 이제 한계야.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민석 씨가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지수야, 나도 힘들어. 새어머니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 유산 문제까지 들먹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너랑 나랑 잘 살려면 어머니 비위 맞추는 수밖에 없어. 조금만 참자. 응? 유산? 돈? 네, 결국 돈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토록 쩔쩔맸던 이유. 그 잘난 2억짜리 차와 강남 아파트. 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구석은 사람보다 돈이 위라는 걸.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이제 곧 제 주머니까지 노리게 될 거라는 걸요. 상견례와 한복 사건은 예고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자 최 여사는 이제 대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던 그 입으로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타고 다니는 벤츠 마이바흐. 그 기름값을 누가 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 그걸 보며 최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 그 추악한 돈 거래의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실 겁니다. 돈. 참 더럽고도 무서운 게 돈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서럽다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군요. 가진 놈이 더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상견례와 한복 사건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진 제 멘탈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호구로 보고 작정을 한 사기극 같았습니다. 시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며 틈틈이 알아보고 교통 좋고 밥 맛있는 곳으로 힘들게 예약해둔 곳이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죠. 그런데 최 여사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야, 너는 시어머니가 허수아비니?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식장을 잡아? 거기가 어디라고 격 떨어지게. 격이 떨어진다뇨. 강남에서 꽤 알아주는 호텔급 웨딩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저는 위약금 200만 원을 물어내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200만 원 누가 냈냐고요? 당연히 제가 냈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 화나시면 무섭잖아.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말자며 제 등만 두드렸습니다. 내 돈 200만 원이 공중분해됐는데 자기가 손해본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 뒤로도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혼 날짜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해는 안 좋다더라. 내가 요즘 골프 모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드레스 투어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는 천박하다, 뚱뚱해 보인다며 깎아내리고 본인 취향인 목까지 올라오는 답답한 스타일만 강요했습니다. 주인공이 신부인지 시어머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애교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집과 돈이었습니다. 저는 32, 민석 씨는 38. 6살 차이입니다. 사회생활도 민석 씨가 훨씬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 자금을 까보니 기가 찼습니다. 민석 씨 통장 잔고 거의 0에 수렴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요. 버는 족족 쓰고 폼 잡는 데 쓰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차 할부금 내느라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저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아서 서울 근교에 제 명의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전세금 100% 제 돈. 혼수. 제가 쓰던 가전제품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민석 씨는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내가 좋다면 됐다.
대신 기죽지 말고 살아라 하시며 딸 시집 보낸다고 쌈짓돈 털어 1,0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비상금으로 쓰라고요. 그런데 시댁은요? 지원금 0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덜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 여사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비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최 여사가 2억 원이 넘는다는 그 벤츠 마이바흐 차 키를 손가락에 끼고 돌리며 말씀하시더군요.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 말이다. 우리 쪽 손님한테서 들어오는 건 내가 다 가져갈 거다. 토 달지 마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자식 결혼할 때 집이나 혼수를 못 해주면 축의금이라도 보태서 살림에 쓰라고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동안 뿌린 돈 회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도 혼수도 예식 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석 씨는 돈이 없으니까요. 식대랑 예식장 비용은 누가 냅니까? 축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몫을 싹 다 가져가겠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도 제가 해오고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축의금 가져가시면 식대는 어떻게 계산해요? 최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야, 내가 그동안 남의 집 경조사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그거 회수하는 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계산기를 들이밀어? 내가 내 장사 하겠다는데. 장사.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식은 장사였습니다. 수금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석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그 무능하고 비겁한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집안의 이중성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면 이해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 여사님 사시는 꼬락서니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타고 다니시는 차,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옵션 포함하면 2억 5천은 좋게 넘는 차입니다. 그걸 굴리면서 기사 노릇하는 건 제 예비 남편 민석 씨고요. 입고 다니는 옷, 백화점 명품관 마네킹을 그대로 벗겨온 수준입니다. 가방 하나가 제 몇 달치 월급입니다. 골프 라운딩은 주 3회를 나가시고 백화점 VIP 라운지가 제 집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태고 며느리가 피땀 흘려 모은 전세집의 빈대처럼 아들을 얹혀보내면서 축의금까지 강탈해 가겠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강도입니다.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포장지를 둘렀을 뿐 자식 피 빨아먹는 거머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제가 폭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민석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 빈털터리인 거 나 다 이해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식대 낼 돈도 안 주면서 축의금을 다 가져가. 오빠는 입이 없어.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민석 씨가 울상을 지으며 변명하더군요. 지수야. 알잖아. 어머니 성격.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 유산이고 뭐고 다 기부해버린다고 협박하시는데 어떡해. 그리고 어머니가 겉만 화려하지 현금은 별로 없으셔. 현금이 없다고요? 2억짜리 차 굴릴 기름값은 있고 아들 결혼식 비용 될 돈은 없답니다. 유산? 그놈의 유산 타령.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심지어 너무나 건강하신 새어머니 유산 받을 생각에 지금 내 등골이 휘는 건 안중에도 없는 남자. 그 남자의 머릿속에는 저와의 미래보다 새어머니의 지갑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팅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로 억지로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겁니다. 이 결혼은 사기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화려한 기생충 가족에게 제 인생과 제 재산을 갖다 바치러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이 6살이나 많고 모은 돈 하나 없고 우유부단해서 마마보이 노릇하는 남자. 그리고 며느리에게 썩은 음식을 먹이고 사돈을 하대하고 돈까지 뜯어내려는 새어머니. 이 지옥불 구덩이 앞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저 미친 사람들과 평생을 싸우며 말라 죽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하나 보고 고아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제 마지막 결심,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선한 눈매가 좋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순박함이 좋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같이 벌어서 채워나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곰팡이가 핀 밥상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괴물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고하다. 천에 고하다. 저 여자는 없는 사람이다. 시댁은 없는 셈치고 남편만 보고 살자. 그런데 그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무인도 가서 사는 게 아니더군요. 아무리 고아라고 생각하려 해도 최 여사는 2억짜리 벤츠를 타고 제 인생 한복판으로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될 사람은 그 차에 치일까봐 겁먹은 강아지처럼 제 뒤로 숨기 바쁩니다.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이 결혼을 강행했을 때 벌어질 1년 뒤, 10년 뒤의 내 모습. 신혼집 비밀번호는 당연히 최 여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서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검사하겠죠. 내가 준 김치 다 먹었냐며 또 곰팡이 핀 음식을 들고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신여노릇을 해야 할 테고 남편은 옆에서 어머니 오셨는데 좀 맞춰드려라며 눈치만 살피겠죠. 명절은 또 어떻고요?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 친구들 불러서 며느리 자랑이 아니라 며느리 부리기 대회를 열겠죠. 제 월급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야금야금 뜯길 게 뻔합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 할부금을 왜 제가 갚아줘야 합니까? 무엇보다 용서가 안 되는 건 제 부모님입니다. 저 하나 잘 살겠다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더는 못하겠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한복집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도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던 엄마. 제가 어제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안도하시더군요. 지수야, 사실 엄마는 내가 그 말 하기를 기다렸다. 내 딸이, 그 귀한 내 딸이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가는 꼴 보기 싫었다. 근데 내가 죽고 못 산다니까, 내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당장 그만둬. 위약금. 엄마가 밭을 팔아서라도 물어줄게. 제발 도망쳐라.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똥통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었나? 왜 사랑이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나? 남편 민석 씨요? 여전히 저를 붙잡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유별나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잘할 사람이었으면 곰팡이 도시락을 받았을 때 뒤집어 엎었어야죠. 어버이날 쌍욕을 들었을 때 전화를 끊었어야죠. 상견례장에서 장모님이 무시당할 때 책상을 쳤어야죠. 그는 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비겁한 겁니다. 어머니의 돈줄과 유산이 끊길까봐 무서운 겁쟁이일 뿐입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청첩장. 다 찍었지만 불태우겠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인생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어머, 제 파혼했대라는 수군거림,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하면 제 고통은 평생, 아니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명의의 전세집, 제 통장의 잔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 전부 다 챙겨서 나올 겁니다. 단 1원도, 단 한 조각의 마음도 그 탐욕스러운 모자에게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아니요. 제 경우에는 사랑이 곰팡이 밥을 먹여주더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 잘 생각한 거 맞죠?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겠죠? 잘했다. 도망쳐라는 여러분의 댓글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냅니다.